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흐른지도 모르게 흘러버렸어요. 이 나이 먹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지만 한 가지 정말 큰 일을 겪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남편을 만나 뼈 빠지게 고생만 했고 남편에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남동생과 위로는 시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동생들을 걷어먹여 키워 그런지 꽤나 기가 센 분이었어요. 내 동생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자네가 무시할 리는 아니니 깍듯이 대접하고 살아. 혹시라도 시부모 없다고 우리 집안 깔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지? 사랑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고 미움받는 것도 자네에게 달렸으니 그리 알으란 말이야. 네, 시댁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어떻게 이 집안을 무시하겠어요, 형님. 그런 걱정은 애초에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뭐 그건 봐야 알겠지. 나 우리 동생들이라면 정말 애틋하니까 조금이라도 내 동생 무시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혹시라도 시부모님 없는 집이라고 제가 조금이라도 무시할까? 시누이는 초장이 저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제 기세부터 꺾으려고 하는 시누이를 보니 기분이 참 좋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부모님 없이 자란 것이 딱하고 안쓰러워 남편네 집안의 모든 걸 맞추고 살았답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욱더 깍듯이 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형님은 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는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시누이의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게 되었고 시누이와 단둘이 살던 도련님은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승관이 내가 거두던 동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이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애가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니 손 갈 게 없다니까. 우리 먹는데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게 뭐야. 그래도 내 막내 동생인데. 내가 왜 부양을 해야 해?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데 당신 동생까지 거들 필요는 없잖아. 아님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 남동생을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학교 졸업도 해야 하는데 학비는 어쩔 거야? 가뜩이나 부모님 안 계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 탐탁지 않아 하는데 혹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가만 두시겠어? 방을 얻어주던지 아니면 당신 동생 내보고 거두라 그래. 시집가는 누이한테 빌붙는 건 진짜 아니다. 난 안 된다고 딱 말했다. 아, 그럼 어떡해. 내 동생 길거리에 나앉으라 그래? 나도 짐덩어리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어떡해? 내 동생인데. 이럴 땐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하필 나한테 이런 짐덩이를 얹어줄 게 뭐람? 아우 짜증나. 나도 속 시원히 편히 살고 싶다. 밖에서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시동생의 거치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 역시 난감했지만 안타깝게 시동생이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인 시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후회할지언정 도련님과 같이 살아보기로 말이죠.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형제들에게까지 외면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과 시누이는 그래도 조금 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시동생은 어렸을 때 여의었기 때문에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동생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까봐 마음이 정말 많이 쓰이게 되었고 그런 시동생을 거두기로 마음 먹었죠. 저희가 도련님이랑 같이 살도록 할게요. 뭐 밥숟갈 하나만 더 얹으면 되고 도련님이야 워낙 싹싹하니 손 갈 게 없겠죠. 어머, 그럴래? 잘 생각했어. 아직 자식도 없으니까 내 막내 동생을 자식이다 생각하고 거둬. 나야 결혼하고 저 집안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거두겠어? 올케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내 동생까지 거둬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게 맞는 거지. 올케가 시동생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거야. 해결됐어, 이제. 네, 걱정 마세요. 여유 있지 않아서 도련님이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뒷바라지 할게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염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혹시라도 형수님 불편할까봐 말이죠. 뭘 그런 걱정을 해. 내 집이다 생각해야지. 눈치 볼 거 전혀 없어. 옳게. 혹시라도 올 동생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 역시도 그냥 남동생이다 생각할 테니 도련님도 저 편이 누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누이는 본인이 거두지 못한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제가 거둔다고 하자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며 쏘아붙였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누이의 저런 발언들이 참 우스웠고 본인은 동생을 짐처럼 여기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맡기는 꼴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동생은 저를 참 친누나처럼 잘 따랐고 저 역시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워낙에 예의가 바른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말할 건덕지가 없었고 오히려 남편과 싸우고 마음이 안 좋은 날엔 시동생에게 하소연도 하고 시동생이 절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동생과 형수 관계가 아닌 정말 친남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형수님한테 좋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맨날 맛있는 도시락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이런 게 뭐라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흉내 한번 내볼게요. 형수님 솜씨면 믿고 먹을만 하죠. 친구들도 제 도시락만 뺏어 먹는걸요. 항상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세요. 저한테 갚을 것도 없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저 역시 제 동생이다 생각하니까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니까요. 늘 말도 예쁘게 하는 시동생 때문에 솔직히 힘든 건 없었지만 시누이는 가끔씩 집에 찾아와 시동생에게 눈치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저를 떠보면서 속을 긁어댔고 한 번씩 와서 뒤집는 통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남편 또한 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남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가끔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승관이 피죽도 못 먹는 것 같이 말라가네? 올케가 우리 승관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시동생인데. 아, 제가 무슨 눈치를 준다고 그러세요. 솔직히 도련님한테 눈치 줄 것도 없고 워낙 알아서 말도 예쁘게 하니 입댈 것도 없는걸요. 오히려 형님이 오실 때마다 들쑤시고 의심하는 게 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뭐야? 그럼
그 말 뜻은 나 때문에 승관이를 차별하겠다는 거야, 뭐야? 얘, 네가 말해봐라. 네 마누라 아주 무섭다. 당신이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하네. 누나도 참아. 그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승관이랑 나름 잘 지내고 있어. 혹시라도 걸려봐. 내 동생 차별하거나 멸시하면 나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우리 부모 없다고 무시하지 마. 알겠어? 웃기네요, 형님. 가끔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참. 그럼 그렇게 잘난 형님이 건사하시지. 왜 말만 하시나요? 뭐? 처음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아주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스워졌지? 이 집 채통이 다 무너졌어. 당신 당장 누나한테 사과해. 그래도 누나가 우리 집 부모님이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당장 사과해. 신우이는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그 자격지심으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고 버텼어요. 남편은 툭 하면 신우이 편을 들어댔지만 그저 부모님 없이 본인을 키워줬으니 일부러 신우이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졸업을 하고 빨리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대학 문턱에도 가지 않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워낙에 똑똑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에 붙으리란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하고 싶은 과에 가셔서 공부해도 되는데 대학 안 간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도련님도 있을 텐데. 없어요. 그저 빨리 시험 봐서 공무원 돼가지고 형이랑 형수한테 그만 빌붙어야죠. 고마워요, 형수.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언제든 대학교 가고 싶으면 얘기해요. 여유 있지 않아도 도련님 대학 보내줄 순 있으니까. 어려워 말고 말이죠. 그래, 이 정도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너도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빨리 돈을 벌어야 독립도 하고 결혼도 하지. 무슨 말이 그래. 도련님이 있으니 그래도 이 집안에 온기도 있고 나도 얼마나 위로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랴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신우이와 남편은 본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신경을 안 썼고 신우이는 말로만 저에게 또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련님과 신우이는 크게 싸움이 터졌고 사실 이 싸움을 계기로 도련님께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우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두둔해주는 시동생이었거든요. 아니, 승관이 대학 안 가는 것도 올케 때문 아니야? 애가 눈치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참나, 지 동생이었어 봐. 어떻게든 대학 문턱이라도 보내지. 눈치를 얼마나 줬으면 공시생을 자초해? 아무리 머리 좋은 애지만 정말 아깝다, 아까워.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한 번도 도련님 제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말을 해도 진짜 믿게 하시네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당장 사과드려.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뭐라고? 너 누구 편 드는 거야? 꼴랑 몇 년 뒷바라지 했다고? 지금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은 다 잊은 거냐? 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누나야말로 꼴랑 몇 년 같이 산 걸로 생색내는 거야?
나 그때 오히려 누나한테 짐 안 되려고 밥 차리고 청소하고 눈치는 더 많이 봤었어. 알아? 형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애를 구워 삶았길래 얘가 이래? 나 돌아가면 또 얼마나 구박을 할까봐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냐고. 뭐라고요? 모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저에게 결혼 전부터 막말하시는 건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러실 줄은 참 몰랐네요. 시누이는 시동생의 말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렇게 시누이한테 대적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동생은 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우수하고 늘 모범생이었던 시동생이었기에 공무원 준비는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참 시기가 안 따라주는 건지 매번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하였고 저흰 괜찮았지만 그때마다 시동생은 참 많이도 미안해했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는 시동생 때문에 제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좌절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우리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안쓰러웠어요. 이럴 정도면 때려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공장에 취직해. 네가 이제 20살도 아니고 자리 잡아야지 되겠어? 에이, 그래도 몇 년째 했는데 아깝지. 매번 1점 차이, 2점 차이인데 도련님,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번에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요. 우리 때문에 눈치 보이는 거면 진짜 그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마음 푹 놓아요. 철밥통 공무원 하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도 되기만 하면 정년은 보장되는 거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해봐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빨리 취직해서 걱정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짐만 되는 것 같아 참 면목이 없어요. 시동생이 죄송하다고 눈시울을 붉히니 저까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시동생은 그 후 몇 번이나 또다시 실패의 고배를 맛봐야 했고 횟수로 7년째 공시생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쯤 되니 저 또한 조금은 지쳤는데 그럼에도 나중에 혹시나마 제가 상처를 주면 제 마음이 후회가 갈까 싶어 시동생에겐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시원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시동생에게 반찬 좀 갖다 주러 가려고 연락을 하는데 도통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면서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고시원에 도착을 하였지만 고시원에서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걱정만이 자리 잡았어요. 도련님, 연락이 안 돼. 어쩜 좋지? 혹시 이번 시험 낙방하고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걱정되는데. 자기 연락 좀 해봐. 아이, 그놈 어디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 지가 사람이냐? 7년이면 붓고도 남았겠다. 머리 좋은 놈이 미련하게 맨날 떨어져. 그렇게 안일하게 얘기하지 말고. 형인데도 걱정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참 너무한다. 얼른 연락해봐.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유난 좀 떨지 마. 걔가 애냐? 그냥 어디서 술 퍼마시고 지 팔자 타령 하고 있을 거야. 내버려둬.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남편을 보니 더 답답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시동생은 결국 싸늘한 채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보고 좌절해 술을 마시며 걷던 중
달려오는 차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죠.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면서 그간 힘들었으면 좀 기대지 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나 싶기도 했고, 차라리 집에 와 털어버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던지 하지. 혼자 술을 마시고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던 저에게 시누이는 소리를 치며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7년째 공시생인 도련님이 사망 후 도련님의 유서를 들고 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은 시누이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더부살이 시동생 오죽 괴롭혔으면 애가 술을 처마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그랬던 거야. 시험 떨어져서 또 눈치 줬겠지. 그랬으니까 애가 술을 그렇게 먹지. 가뜩이나 술도 못 마시는데 다 너 때문이지. 아, 누나, 정신 차려. 이 사람이 얼마나 승관이한테 잘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야? 누나도 진짜 너무한다. 내 말이 틀려? 넌 집에서 뭐 했어? 얘가 눈치 줄 때 뭐 했냐고? 내 동생 어떡할 거야?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됐고, 이따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얘기해 두는 건데, 올케랑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될 거야. 무조건. 알겠니? 웬일인지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렇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는 무슨 유서라고 하면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는데, 전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승관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너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떡하니 유서 봐. 이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나라고 되어 있잖아. 승관이가 네 눈치 보느라 네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하면 당장 나한테 내놔. 제 이름을 해놓았다고요? 설마요. 그리고 유서라니 이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걔가 워낙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애니 뭐 보험 들어놓고도 아차 싶었겠지. 그리고 갑자기 지가 그렇게 될 걸 알기라도 했나 보지. 내가 이종이 보고 빨리 바로잡아야겠다 싶어서 달려온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그렇게 누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실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 모습을 보고 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엔 눈물 범벅이었거든요. 아마도 제 시동생과 같이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인가 싶었어요. 경찰입니다.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전 승관이 덕분에 경찰도 되었고 신세진 게 참 많은 승관이의 고시생 친구였어요. 저 먼저 경찰 되고 참 미안한 게 많았는데 이 오해를 제가 풀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승관이한테 은혜를 갚네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엿들은 건 아니고요. 두 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순간 들이닥친 베테랑 경관의 정체에 내생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 베테랑 경관이 했던 얘기는 시누이가 충격받기에 분명한 이야기였고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너무 흘렀답니다. 정말 도련님의 마음을 그때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 착한 시동생이 그리 됐다는 게 더더욱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했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날이었어요. 아까 잠깐 듣기론 누님께서 승관이가 유서로
모든 생명보험금을 누나에게 수령해주겠다고 적었다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론 승관이는 항상 형수님한테 감사해 했어요. 그 보험을 저랑 같이 든 거거든요. 제 누나가 보험 설계사라 승관이가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들어주었던 건데 수령자를 한참 고민하다가 적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모든 수령금을 형수한테 준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저희 누나가 보험 설계사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보험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서는 말도 안 되죠, 정말. 참나. 그래도 가족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보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안 한 것이 수령금을 생판 남한테 해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유서가 있으니까 올케는 돈 수령 즉시 나한테 입금해. 알겠어? 그쪽은 가족도 아니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딱 보니 경찰 같은데 그냥 할 일이나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이의 말이 억지 그 자체였습니다. 갑자기 유서를 써놓은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정신없는 틈을 타 저에게 맹공격을 퍼붓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또한 지금 도련님이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험금 수령자를 알아봤다는 것도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리고 수령자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유서를 얘기하면서 본인에게 달라고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설사 모든 말이 맞다고 한들 동생 떠난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도련님이 불쌍하네요. 그리 되자마자 보험금이나 알아보는 누나나 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형이나 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삼남매 딱 요 셋뿐인데 어쩜 이렇게 우애들이 이런지 도련님이 안타깝고 불쌍해요. 뭐야? 지금 누굴 가르쳐? 걔 사고 난 거야 안타깝지만 그래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지. 왜? 너도 돈 때문에 지금 눈이 뒤집히니? 그래서 그런 거지? 막상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도른 거잖아.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유서야, 진짜. 억지를 써도 정도껏 써야지. 여기 경찰분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너도 네 마누라한테 수령된다고 하니까 한몫 떨어질까봐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핏줄이고 뭐고 없구나? 아니,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령자가 형수님이 맞다니까. 그리고 유서 조작죄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 줄 알아요? 당신은 빠져. 당신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엄한 사람한테 돈을 줘? 신우이랑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렀고 보험금 수령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돈 욕심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관이 했던 얘기처럼 신우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도련님의 방에 가서 그동안 도련님이 썼던 공책들을 살펴봤고 신우이가 가져온 유서와 필적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경관이 말이 맞다면 신우이는 정말 괘씸하다라고 느껴졌고 전 그렇게 보험금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신우이와 법적 공방을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몇 년 뒷바라지 한 거 가지고 네가 그 돈을 수령해? 정신 빠진 것 같으니라고. 걔가 잠시 판단을 잘못해서 네 이름으로 써놨나 본데 여기 유서가 있대잖아. 어떻게 주제도 모르고 그 돈을 가로채려 그래?
필적이 매우 다르네요. 도련님 공책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디 한번 법으로 해보자고요. 도련님이 안타까워서 저 그 돈 포기 못하겠는데요. 막말로 도련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돈만 탐내는 꼴이란 진짜 역겨워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지? 아주 돈에 눈이 멀어 시누이도 안 보이는구나. 야, 너 마누라 교육 똑바로 못 시켜? 이 사람 말이 다 맞잖아. 승관이가 이 사람 앞으로 해놨다는데 왜 누나가 그 돈을 탐내냐고. 참나, 웃겨 아주. 너까지 지금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아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걷어 먹인 것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기가 막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남편은 재판에 앞서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필적 감정이 들어가자 보험금 수령자는 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경찰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신우이의 말에 그냥 신우이에게 보험금을 양보했을 거예요. 도련님 사망보험금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의 성격을 신우이는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서를 조작했던 거였고 결국 신우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동생이라곤 평생 도움도 안 되는 놈. 수령자가 형수? 참나 기가 막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아휴. 어디 한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그리 알으라고. 본인 동생 잘못된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에 놀아나는 꼴이란 아주 무섭네요, 정말. 동생 걱정보다 돈 걱정에 유서 조작까지 해서 내 머리채까지 잡고 안타까운 도련님 사고를 당신이 조작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도련님이 보험 사기를 쳤다고 뒤집어 쓸 뻔했다고. 이건 내가 도련님 대신 주는 벌이에요. 도련님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았는지 제가 다 들었으니 이건 벌입니다. 전 그냥 가려는 신우이를 붙잡고 뺨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희 집에 오기 전까지 도련님에게 눈치를 많이 주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도련님이 이때부터 가족들에게 마음 붙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는 제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맞은 분노보다 그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 돈을 수령받게 되자 입이 귀에 아주 걸리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전 보험금을 수령받자마자 도련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불쌍하게 살다간 도련님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했으니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 자선단체에선 도련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자 도련님은 단체에 명예정당의 이름을 올리셨어요. 그래도 이름 석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것에 전 한편으론 정말 기분이 좋았고 늘 미안했던 도련님한테 죄스럽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승관이가 얼마나 형수님 칭찬을 하던지. 제가 어려운 시절 승관이 도시락 많이 먹었거든요. 형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싸주신다고 참 고마워했어요. 본인 형제들도 못 그러는 거 형수님이 뒷바라지 해준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었고 이번 일은 무조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남의 일에 좀 끼어들었네요. 그래도 승관이 마지막 가는 길 혹시라도 억울한 일 하나도 없게 하려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세요. 형제들도 못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늘 술 한잔 하면 형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오히려 친누나 같다고. 형이랑 누나는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그 집에 살면서 마음이 정말 편했대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승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아까운 우리 도련님, 어쩜 좋아, 불쌍해서. 평생 그냥 눈치만 보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냥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음 해요. 이미 다 하셨는걸요. 승관이는 떠나기 직전까지도 형수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품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보험금 수령자를 형수님으로 해 놓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깐요. 제가 도련님의 사망보험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저에게 미쳤냐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만 차마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나 도련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돌았냐? 내가 이러라고 네 편 들어준 줄 알아? 아니 그 아까운 돈을 왜 기부해? 왜? 기부하려면 나한테 할 것이지. 하여튼 미련하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지. 너 진짜 두고두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아주 괴롭힐 거야. 당신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어쩜 누나랑 당신은 똑같냐? 지 동생 생각 1도 안 하고 그저 돈, 돈, 돈. 당신네 부모님이 얼마나 막내 아들이 안쓰럽겠어. 그렇게 그 돈을 기부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면 이혼해. 안 말려.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겁 하나도 안 나니까 당장 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돈을 기부하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도련님도 이렇게 하는 걸 바라셨을 것 같았고 오히려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수령자 이름을 저로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남편이랑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또 잘 지내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 이혼이 쉬울 수 있겠나요? 그날 일을 계기로 그래도 남편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조금은 다정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인생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살고 있어요. 부부가 뭔지 참 연이 쉽게 끊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신우이랑은 그 사건을 계기로 안 보고 살고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허영심만 많고 본인밖에 모르는 신우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지금은 아이와 남편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시동생 기일이 될 때마다 착하고 제 동생 같았던 시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참 많이 흐른답니다. 평생 진짜 가족보다 절 위해주었던 도련님이 아마 저희 가족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웃음을 짓지 않으셨을까 해요. 오늘 이 글을 쓰다 보니 정말 착했던 도련님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도련님을 추억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시댁 집안 식구들과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두 형님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7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위로 두 형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보통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모와의 마찰 때문에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두 형님들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제가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했어요. 형님들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 최대한 말수를 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였던 상태라 형님들이 말을 걸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형님들에게 정말 질려버려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괴로웠던 나머지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갑자기 저지른 돌발 행동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인지한 남편은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서둘러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명을 지를 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그 자리에서 두 형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7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눈이 돌아버린 저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대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른 것도 모자라? 삿대질에 막말까지 하면 되겠어? 아주버님들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제가 큰형님한테 화 좀 낸 게 잘못된 거예요? 형님들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아주버님도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제가 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봉 2천밖에 안 되고 아주버님들은 연봉 2억이나 된다면서 저희 부부 무시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형님들이 난리인 거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발언 정말 듣고 싶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니 내가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드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하도 감싸고 도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다음부터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자존심도 없어요? 동서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서방님이었으면 동서 밑에서 연봉 2천 받으면서 생활할 바엔 차라리 그냥 밖에서 다른 일 알아보고도 남았겠네요.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요즘 동서가 옛날과 다르게 사업 좀 잘 된다고 목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비전도 없는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 말이요. 얼마 못 가 망할걸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되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되게요? 오늘따라 동서한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생선 좀 많이 팔았나 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제 그만들 좀 해요. 어찌됐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형수님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최근에 일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배가 그렇게 아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형들 연봉엔 따라갈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려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만들 해라.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도 계속 싸울 거면 다음부턴 이런 자리 안 받는 게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따로 만나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저도 형님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연 끊고 지내죠. 재수씨,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주 작정하고 깽판 치려고 온 거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 몰라?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되자 시부모님이 중재를 했지만 이미 두 형님네와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상처가 생겨버려 관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두 형님들에게 힘들었던 감정들에 대해 전부 쏟아낸 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7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지 못해 가슴 한편에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두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형님 내외와 한바탕 싸운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죠. 저는 각종 해산물들을 경매받아 남편이 식당이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는데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회사에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 경매받은 해산물들을 아침에 납품한 뒤부턴 가게만 봐주면 나머진 제가 거의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남편은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연봉 2천이라고 두 형님들이 무시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남편한테 주는 월급은 남편 혼자 쓰라고 주는 용돈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준 건데 저희가 형님네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는 행동들은 도저히 좋게 받아주기가 어려웠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 있는 시간도 많고 2억이라는 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야 좋겠지만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낼 수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형님들은 애들 육아 핑계로 아주버님들 등 뒤에 달라붙어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서 살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저희 부부는 훨씬 속 편했고 시댁에 갈 때는 두 형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으로 잡아 시부모님을 배웠네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돼서 너무 편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용건인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 마감 시간 때 잠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냐며 저와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고 하길래 일단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가게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아주버님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가게로 온 건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첫째 아주버님은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나쁘지 않다던데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려줄 수 없을까?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7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한 적 한 번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제 가게에 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왜 물어보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요. 제 기준으론 저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수산업이 망하는 거 봤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따라오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아주버님이 받고 있는 연봉 2억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방금 물어본 질문에 대해선 전부 답변 드렸는데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셔야죠. 재수씨가 하는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우리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온 거긴 한데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일단 재수 씨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려고 온 거죠. 우리 일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이 일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모든 일들이 거의 전부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버님처럼 머리만 쓰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봉 2억씩이나 받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니면 되지. 갑자기 수산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 재수 씨, 형이랑 내가 몇 달 전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받아서 지금 백수가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좋고 지금까지 회사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형이랑 저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쳐버려서 지금 멘탈이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연봉 2억.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형이랑 나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연봉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는지 갑자기 구조조정에 대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고연봉자들을 전부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저금 연봉인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 실적을 채우려는 거겠죠. 그렇게 회사의 뒤통수 맞아도 다른 회사로 가면 쉽게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채용은커녕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회사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 거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형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퇴사 처리당한 거에 대해 집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나갈 돈은 많은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나중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될 텐데 그럼 집사람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고민하다가 재수씨가 요즘 일이 잘 된다고 하길래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형이랑 같이 와보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선 노력하는 만큼 돈은 올려줬지만 내쳐지게 되니 지금까지 읽어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지만 재수씨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꾸준하게 지켜본 결과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고 괜찮다면 일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두 아주버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잘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연봉 2억이나 받던 사람들도 회사의 말 한마디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좋게 나서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해산물을 납품받고 싶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당한 두 아주버님들을 봤을 때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느껴보게 되었네요. 두 아주버님들이 다른 사업도 아닌 제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무실에서 펜이나 굴리고 있었던 두 형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음식점을 차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터라 확실하게 자신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걸 찾아봤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지만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들 중에 식당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가게 해산물들이 품질이 좋으면 지속적인 거래도 이루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확실하다는 걸 두 아주버님들이 지켜봐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일을 더욱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상황이라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이 퇴사 처리를 당했다고 그대로 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고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터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두 아주버님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 좋게 풀어가려 했어요. 가족들과 얼굴 붉히고 등지면서 살아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버님들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들의 부탁으로 형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주버님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의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고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도전인데 배우는 일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주버님들과 나눴던 대화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고 있는 모습이 닭장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일에 치여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해산물을 다루는 기술들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면서 지금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 또한 아주버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고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시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 혼자서 대청소를 하던 도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바람에 누워만 계신 중이라는 시부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두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는 말에 가족들 모두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모가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붙였어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째 형님의 말에 또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다시 제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툭툭 던지고 있었네요. 그 과일 나는 못 먹겠다. 동서가 깎은 과일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깎아 먹어야 되겠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애들 학교 가면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볼 텐데 수산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하면 또래 애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엄청 놀림 당하겠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수산업이야?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나는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동서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 세상 쪽팔리잖아. 생선 장수라고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입에 풀칠하겠다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네. 이게 다 서방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서라고 생선 만지고 싶겠어요? 서방님이 능력이 없으니 동서라도 뛰어들어야죠. 형님이랑 저는 남편 잘 만나서 집에서 편하게 애 돌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동서는 남자복 지질이 없네. 불쌍한 인생이야. 형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어요. 인생 참 편하게 사네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가려나. 아주버님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형님들도 사회로 뛰어들어야겠네요.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을까? 저는 그이랑 함께 사는 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들 가정에나 신경 쓰세요. 어머, 동서가 우리 집안 걱정을 다 하네. 내가 사회로 뛰어들 날이 올 것 같아? 그런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연봉 2억 받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러 다닐 거니까 동서나 평생 생선 만지면서 허송세월 보내. 본인 걱정이나 할 것이지. 별 거지 같은 게 남 걱정을 하고 있어? 첫째 형님의 마지막 말에 눈이 돌아버린 저는 과일 깎고 남은 껍질을 한데 모아 두 형님들에게 집어던져 버리자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그 즉시 내 현직 명함을 꺼내 두 면상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두 형님들은 테이블에 떨어진 명함을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변해버렸고 두 아주버님을 외쳐 불렀네요. 아니, 이거 뭐야? 당신, 잠깐만 이리 좀 빨리 와봐. 이거 뭐야?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랑 둘째 서방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동서수산시장 가게 명함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 몰래 둘이서 무슨 이상한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왜 명함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거냐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것들. 니들 남편이 내 회사 계약직 사원이야. 내 말 이해 못했어? 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뭐라고? 아니, 여보. 지금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지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번 달도 나한테 생활비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거 내가 저금해둔 돈을 빼서 당신한테 준 거야. 형이랑 나 몇 달 전에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 통보 받았어. 다른 회사에 들어가 보려 했지만 전 직장보다 업무량은 많은데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길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재수 씨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을 것 같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당신이랑 얘기하려고 그랬지. 당신이 재수 씨가 하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내가 재수 씨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줬겠어? 형이랑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까 당신도 결정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활비도 많이 줄일 거고 검소하게 살 거야.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미래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니 당신도 이제 나 좀 도와서 같이 일을 배우면 좋겠어. 뭐라고?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것도 믿기지 않는데 나보고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당신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본격적으로 수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현재로선 내 마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막내 동생네처럼 나랑 같이 이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보험 설계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넣고 기존 고객들에게 사람 좀 소개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일이었어. 연봉 2억 만드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당신은 아예 일할 생각도 없이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으로 흥청망청 쇼핑이나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으니 내 심정을 전혀 모르겠지.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 당신도 이제 놀고 먹은 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게 부부 아니야? 나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야. 동생네 밑에서 완벽하게 일을 배우고 내 인생도 이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당신한테 선택권은 없어. 나랑 함께 살면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조만간 수산시장으로 나와. 당신 지금 미쳤어? 나보고 그 비린내 나는 시장에 가서 징그러운 생선을 만지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그럼 이제 백화점 쇼핑도 못하고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못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이혼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 막내 동서 손 봤어? 저게 여자 손이야? 팅팅 불어터져서 거칠어진 저 손을 보라고. 내 인생에 수산시장에서 일할 날은 절대 없을 거야. 연봉 1억 받아도 되니까 그냥 회사에 출근해. 매달 한 번씩 명품 쇼핑하던 거 두세 달에 한 번 사면 되잖아. 두 형님들은 수산시장에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질렀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두 형님 내외는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님들은 절대로 저처럼 일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주버님들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님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차라리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매일 사치 부리던 두 형님들이 너무 속물 같았다고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버린 두 형님 내에는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단물만 빨아먹다가 갑자기 쓴물이 들어오니 더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두 아주버님에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님 내에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주버님들이 그동안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객분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이력이 있어서 수산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 일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 직업을 바꾸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여줬고 순조롭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매로 받은 좋은 수산물을 납품까지 하게 되자 성과는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되었고 두 아주버님이 둘이서 힘을 합쳐 움직이니 저희 가게는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그동안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증명이 되었고 저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니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성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까지 몇 명 더 고용을 하게 되면서 두 아주버님들은 영업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객을 응대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되어가니 형님들의 기회까지 들어갔는지 숙려 기간 중에 다시 아주버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가 펼쳐져서 두 형님들은 전에 받았던 연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성과가 보이게 되자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두 아주버님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이미 실망을 많이 했는지 두 형님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일에 몰두할 수 있고 허튼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두 형제는 단단히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다시 재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당장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했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애들까지 내팽개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돈 좀 벌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실망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죠. 한동안 수산시장에 계속 얼쩡거리길래 너무 속보여서 소금물을 한 바가지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큰형님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최근에 작은 아주버님은 이혼 후 새 애인도 생긴 눈치예요.
조카에게도 잘해준다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선택은 아주버님 몫이겠지만 저는 묵묵히 아주버님의 길을 응원해 주려고요. 큰형님은 끝내 아주버님을 다시 설득했는지 이번에 저희 앞에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 말로는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긴 한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다시 힘들게 재결합을 하게 된 만큼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딸처럼 키운 두 동생들과 시댁 집안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도 인생 경험이 한참 부족한지라 이곳에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집안의 허락하에 저는 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두 동생을 저 혼자 키워오며 살아왔었고 남편과 결혼할 당시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었던지라 시댁 집안에서도 한 집에서 지내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 두 동생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다 보니 짐스럽게 느껴지셨겠죠.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동생들도 남편을 잘 따랐었죠. 시모는 동생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건드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둘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회사까지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너희 회사까지 찾아왔겠니?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네가 그만큼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성인이 됐는데도 왜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건 제가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알겠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동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독립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지낸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하시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 지금 많이 바쁘고 눈치 보여서 빨리 가봐야 해요. 내가 이 말만 하려고 왔겠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어떻게 된 게 소식이 전혀 없어?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니? 결혼해서 시애미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너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뭐든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양보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나도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일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애들이 너희 집에 죽 치고 있으니까 애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애를 가지면 네가 신경 써줘야 하는 동생들한테 소홀해질까 봐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이랑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조만간 어머님께 답을 드릴 테니 기다려 주세요. 어쩌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아들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줬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둘러 애들 독립시키고 애 가지는 데만 집중하거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시모는 제 동생들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최대한 빨리 동생들을 독립시키라는 말만 늘어놓으셨죠. 동생들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찾아오셔서는 나중에 해도 될 말들을 쉬지 않고 풀어놓으셨고 사무실에서는 저를 찾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먼저 일어났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좋게 설명해서는 대화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회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자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로 돌아왔다는 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모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듣지도 않고 시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리부터 지른 남편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집에는 동생들이 있어서 동네 근처에서 따로 만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내가 대충 설명했잖아. 나중에 얘기해도 될 말들을 굳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도 동생들이 학생이라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댁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서운한 마음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만 표한 적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 한마디에 나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내는 거야? 어머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데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어머님한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얘기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처제들과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공간도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애들 자리 잡을 수 있게 돈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내가 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처제들이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건 감수해야지. 나도 배려해줬으니까 당신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 그래봤자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인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많이 지쳤다고.
당신이 얘기 못하면 내가 할게.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한마디 꺼내는 순간 집안 풍비박산 난다. 무조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당신이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어머님 눈빛이 벌써 내 머리채를 수십 번 잡고 패대기 치셨다고. 저희도 아이를 바랬었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편의 몸 상태를 검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안겨줄 수 없다는 현실이 남편에겐 절망이었고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계속해서 손주를 원하시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셨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숨기길 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생들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고? 언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저희도 얼마 뒤에 검사 결과로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엄마가 하도 손주 타령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내 아들은 원래 어디 하나 문제없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정자증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니?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건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너 때문인 것 같다. 네가 동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 아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정자증이 된 거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엮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설명하기론 무정자증은 선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동생들과 함께 지낸 건 연관성이 없으니 이상하게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천인지 후천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봤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데 끝까지 우기고 결혼하더니만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애들 짐 싸서 내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혹시 아니, 쟤들이 나가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무정자증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언니,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마저 대화하도록 하자. 동생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제 동생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었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 동생들을 하루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 내가 무정자증인 거 비밀로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꼭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 거야? 처제들한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대출을 해서 독립하는데 도와달라고? 당신도 아까 상황을 봤잖아. 임신 못하는 이유를 우리 동생들 탓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대놓고 뭐라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어차피 진실은 아셔야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어느 정도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냥 동생들 둘이 사는데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애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돈벌이 하면 당신이 도와준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 애들한테 대출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부부로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부부라고? 언제부터였는데? 나는 너희들을 무상으로 데리고 산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대출은 꿈도 꾸지 마.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남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전부 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나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언니가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진정들 해. 언니, 우리도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일단 나가도록 할게. 형부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우리도 여기 편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우리가 돈 모아서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니까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 갓 20살, 21살 된 너희들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애처럼 굴지 마.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아빠이자 엄마인 거야. 최대한 빨리 대출받아서 안정적인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너희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니는 중간에서 더는 버티지 못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언니,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될까? 지금 언니도 행복한 거 아니잖아. 매일 보는 얼굴에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정말 행복했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언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너무 늦었다. 방에 들어가 쉬어. 두 동생들도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흑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제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저희 집과 거리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둘째 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생들을 불러 점심을 사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처음 있는 상황인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그래도 일단 어른이 먼저 전화를 했고 시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해 하셔서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려는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보라며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식당의 위치를 전송받아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 서둘러 부동산에서 볼일을 끝낸 뒤에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동생들의 표정도 상당히 안 좋아 보여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근처에 자리를 잡아 시모와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모가 하는 말들을 전부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처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차피 사회 나가봤자 뭐 먹고 살 건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 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인데 내가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앞에 계신 분들이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체력은 좋으신 분들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한 번씩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 크게 상관없잖아. 초면이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그럼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좋은 만남 가지도록 해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시모는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건 하나의 미끼였을 뿐 선자리를 주선한 거였어요. 남자분들 나이가 딱 봐도 40 후반은 되어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네요. 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앉은 남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겪어보는 동생들을 보며 귀엽다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꽃이 피어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네요. 이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민 저는 급하게 시모를 뒤따라가 큰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입을 여셨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거라. 사돈 처녀들 선자리까지 봐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잘 되길 빌도록 해라. 나이만 많은 것뿐이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혼 한 번 한 거? 그런 건 흠도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동생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잖아. 애들도 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라 지금의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 된 것도 전부 다 저 애들 때문이고
그동안 내 아들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고 있었으니 그만한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대신 혹 떼어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밥 한 끼 사주신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이도 제 전화 한 통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들에게 막대하시는 거냐고요? 걔가 왜 집에 안 들어가겠어? 같이 생활하지 않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오죽하겠니? 그리고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어? 네가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무상으로 데리고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결혼 성사시키거라. 중간에 끼어들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이 결혼 성사시키고 우리한테 받았던 만큼 보상해줘야 할 거야. 어차피 손주도 못 보는데 물질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쟤들 벌써 짝이 정해졌나 본데? 각자 한 명씩 팔짱 끼면서 나오고 있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사람들한테서 안 떨어져? 언니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왜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언니도 이제 우리한테 그만 신경 꺼. 동생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긋지긋했던 혹을 한 번에 2개나 떼어냈다며 고소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고 말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달려드는 저를 강하게 밀쳐낸 뒤에 나중에 감사해 할 거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캐리어를 보고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고작 동생들의 짐은 캐리어 하나가 끝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부족함 없이 키웠을 텐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동생들까지 놓쳐버린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동생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생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네요. 벌써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건 모두 적어놓은 상태였어요. 저만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였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와 사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이혼을 원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실망을 했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을 이미 버려버린 남편을 저 또한 미련하게 상황을 이끌며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네요. 시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은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죠. 아들,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이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며칠 남았잖아. 당장 가서 처리하고 오거라. 그 사람들이 재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너희 집안 사정 전부 얘기하면서 동정파리에서 겨우 선자리 주선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굴러 들어온 돈들을 아들 네가 지금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며느리 너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취소하고 오도록 해라.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과 이 사람한테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 생각하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 둘째 동생이 어머님 덕분에 결혼 성사돼서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얼굴은 뵙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랑 제 동생이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이서 친구분이셨던 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결정하게 됐는지도 어머님은 모르시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정신 나갔다고 한 푼도 없는 제 동생과 결혼하겠어요?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할까요? 선자리 나왔던 한 사람이 제 둘째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그 힘든 순간들과 경험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동생과 결혼하는 그분이 대장암 말기래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엄마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과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자리에 나온 목적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어머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황을 알려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갈취할 방법을 모색할 게 뻔해서 그때 당시 제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한 말에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모가 소개해준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의 사정을 알고 비슷한 환경이라 접근을 한 거였어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딸만 남겨지게 될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좋은 엄마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남자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한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자리를 뜨고 동생들은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었네요. 동생들의 삶이
그 남자의 딸과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 남자는 대장암 말기라 진심을 다해 키워줄 딸의 엄마가 필요했던 거고, 둘째 동생이 그 길을 자처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서로의 마음은 진심이 통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이혼 취소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둘째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그 딸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내 동생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단지 서로의 아픔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둘째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본인의 삶이 없는 거라 걱정이 될 뿐이네요. 인생 선배이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남자분의 딸이 벌써 둘째 동생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르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신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